혹은 뭐 계열의 심판인가 이런 주제로 강연을 부탁받고 그 당시 정말 고민했던 게 제가 성공한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2년 전에 마두리는 단군일의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후세대에게 전 세대보다 풍요롭지 못한 삶을 물려주는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정치권에서 많은 인사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고민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했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는 거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현대 국가에 들어가서 국가 간의 경쟁이 그렇게 치열해서 10년 사이에도 20년 사이에도 어떤 국가의 그 몰락, 또 성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차하는 것 같아요. 한 25년 전에 아부다비라는 나라에는 사막에 서대문 항공사만 전부였거든요, 도시. 지금 아부다비는 세계 30대 은행에 다 진출했고, 설명하려 다 하실 거예요. 싱가포르는 그냥 비슷한 아시아의 대만을 용했는데 지금 거기는 이미 7만 5천 달러 이른다는 보면서 올라갔죠. 중국은 25년 전에 우리가 하청공장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우리가 하청국가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변했죠. 한 10년 전인가 10년 전에 맥킨지가 2040년에 한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강국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맥킨지라는 데가 참 허황한 보고서를 많이 내는 곳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조선산업 구조조정 때 맥킨지는 해양 플랜트 진출하라고 했었거든요. 해양 플랜트 진출했다가 지금 다 우리나라 조선산업들 이렇게 들어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꼭 준비된 정부에 대해서였으면 좋겠다. 준비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1분 30초짜리인가요? 녹화된 사과에서 청와대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 그만두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뒤에 나중에 제가 쭉 함께 토론할 주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진실이 아니냐를 떠나서 변명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 말 속에서는 보좌체제가 준비된다는 것이 준비된 정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갖다가 어떻게 보면 본인도 스스로 실감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였죠. 1929년 대공황 실업자가 1,600만 명이 나왔고 1인당 국민소득이 반토막 났을 정도니까 그러한 심각한 시기에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첫 100일을 갖다가 가장 성공적으로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항에서는 그 First 100 Days라고 하는 그 과목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이 루즈벨트 이후에 첫 100일을 갖다가 굉장히 비교를 하고 연구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루즈벨트는 우선 강력한 권한을 달라 하고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두려워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래서 국민들을 갖다가 설득을 하고 용기를 갖다가 불어넣죠. 취임연설문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 법을 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100일 동안 15개의 법안, 미국에서는 법안 통과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텐데 15개의 법안 같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을 갖다 통과시키죠. 은행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법안 지금 수없이 많은 은행들이 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이 해외로 유출되지 못하게 하는 것, 증권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것, 그 다음에 농업 생산 통제를 통해 갖고 몰락한 농민들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농민들이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법이랄지 정부산업부법은 아시다시피 확장적 재정 정책이죠. 수없이 많은 댐이나 도로를 갖다가 건설해서 실업을 갖다가 구제하고 또 농자들한테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등을 갖다가 부여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법치국가의 시작이고 아마 아시는 분 U자 그래프라고 가장 유명한 그래프인데 미국의 빈부격차가 1930년대 이전에는 이 정도였다가 1930년대에 내려와서 1960년대까지는
이렇게 낮았다가 다시 이제 빈부격차가 올라가는 일. 근데 요 시기 1930년대부터 위대한 미국의 40년이라고 하는 지금의 오늘 트럼프를 찍은 백인들이 항소에 젖어있던 중산층이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 위대한 복지국가의 시대의 기간을 갖다 이때 루즈벨트가 첫 100일 동안 만들죠. 그러기 위해서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것 갖다 미리 만듭니다. 브레인 트러스트. 그러니까 지금 요새로 치면 뭐 정책위원회 같은 거, 정책팀, 정책개발팀 같은 거 갖다가 미리 만들죠. 뭐 케인즈도 일정한 정도의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조언그룹에서 아까 말했던 뉴딜 정책들을 갖다가 이미 다 기한을 했고, 그래서 거침없이 첫 100일 동안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제 이 개혁의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도 이 루즈벨트 못지않은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금융 위기죠. 그리고 미국은 헤어날 수 없는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있었을 때죠. 그래서 이 루즈벨트도 어떻게 첫 100일을 준비했는가를 갖다가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금융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금융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미국 은행에 구조할 것은 구조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문 닫게 하고 문 닫게 하고, 또 이 헤어날 수 없는 전쟁에서 우선순위 정립해갖고 이라크에서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또 관타나모에 있는 포로 수용소 고문 학살 유명한 폐쇄한다든지 이런 선제적 조치들을 갖다가 해냅니다. 그래서 오바마의 열린 태도, 이것은 오바마의 선거 후보가 믿을 수 있는 미래, 믿을 수 있는 변화였는데 실제로 기존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그런 태도에 의해서 그의 첫 100일은 신의 눈총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가 시작된 게 노태우 대통령 때인데, 이건 사실 그 당시는 그렇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갤럽 조사가 시작된 걸 보고 이것을 통해서 상대평가할 수가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첫 100일 때 80% 이상을 찍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IMF를 성공적으로 하여간 극복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첫 100일 지지도가 높았죠. 노무현 대통령과 설명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실은 첫 100일에 적어도 절반 이상의 지지율을 갖다가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을 획득을 해야지만 사실은 첫 100일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50% 이상을 득표하기 힘든데 첫 100일의 평가가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들도 지지하기 시작했다, 지지세를 꺼들였다 하는 얘기니까 이것을 마지노선도 보고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첫 100일을 가장 열심히 준비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아들 김현철 씨가 중심이 돼갖고 교수팀을 한 50개, 브레인 트러스트 팀 한 50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 50개 팀이 서로의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각자 자기 주제를 하나씩만 맡깁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전적적으로 실시한다든지 하나를 갖다가 하나에 다 아실 것 같은데 대학원생들이라 하나에 같은 거 설명 안 해도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세력을 만들었던 군부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여전히 군인을 갖고 통치한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가만히 보니까 군인은 전두환 편이니 어떻게 좋겠냐. 그래서 박찬호랄지 이런 검사들을 통한 사정공화국, 검찰공화국을 만들죠. 김영삼 대통령은 이 검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같은 젊은 검사를 통해서 기존의 검찰의 상층부를 칩니다. 그리고 이른바 산악회, 민주산악회라고 하는 세력을 갖다가 정부에 포진시켜서 자기 세력을 형성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의 형성에 변하는데 이때 완전히 전두환 노태우 세력을 하나에 해체시킴으로써 이제 권력에서 그들의 어떤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 영향력으로 찍는 것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군부독재가 만드는 정리로 이해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사건, 과감한 사건을 기억을 하죠.
공직자 재산 공개 처음 실시합니다. 5급 이상 공직자를 등록하게 하고 3급 인가 이상은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죠. 뭐 금융실명들 7개 수사. 그런데 한 50개 프로그램 만드는데 얼마 안 돼서 정지됩니다. 지금으로 볼 땐 그게 무슨 큰 사건일까 싶은데 그 당시에 이 팀을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이 청와대 상황실장에 가 있었습니다. 전병민이라는 사람인데 그 전병민 씨의 장인이 해방정국의 송진호 암살범이었다는 도쿄발 기사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완전히 이 모든 것이 헝클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건 반개혁 세력이 얼마나 집요한 걸 알 수 있죠. 그 기사를 동아일보에 흘려갖고 결국은 이제 한순간에 물러나게 한 것이죠. 그 첫 100일을 가장 오랫동안 준비했던 분은 이분입니다. 뭐 교도소에서 김일성하고 장기도 두고 장기 준다는 건 이제 본인 표현이 그런 건데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김일성이 어떤 수를 줄 것인가 해서 늘 고민하고 근데 이분은 뭐냐면 숫자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준비했던 숫자랑 전혀 다른 숫자를 맞은 거죠. 국제금융 외환위기라고 하는. 그러나 어쨌든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집요함, 준비됨. 그래서 그때 당시 구호가 이제 준비된 대통령이죠. 이번에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도 더 most prepared candidate라고 되어 있던데 준비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마 힐러리도 그 정도는 됐을 겁니다. 국무장관 했죠, 상원의원 했죠, 대통령 같은 퍼스트 레이디 했죠. 그래서 이 양반이 평생 해왔던 준비, 햇볕 정책이랄지 혹은 안기부 검찰, 경찰 이런 것들 개혁하는 조치 같은 걸 갖다 굉장히 정광석화처럼 많이 해냈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지만 62% 이상의 지지율을 갖다 얻습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선거는 무조건 김영삼이 이긴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선거전 자체를 열심히 그러니까 그때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3파 3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그때는 누구나 김영삼 대통령이 후보가 무조건 이긴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그 브레인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 자신이 브레인 트러스트 그 자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은가. 숙제가 바뀌었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의 100일.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 1~2%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오랜 준비로 인해서 첫 100일을 저렇게 안착시킬 수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1~2%의 승부였잖아요. 전날까지도 도대체 내가 이길지 질지 알 수가 없고 정몽준 씨 붙잡으러 가냐 마냐 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그 첫 100일을 갖다가 준비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욕은 앞섰는데 저항은 크고 그래서 검찰과의 대화를 했는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제안을 갖다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위해서 나중에는 로드맵 정도다 하는 이 비판에 이제 부딪혔죠.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이분인데 이분도 무조건 이긴다고 봤거든요. 그 당시에 2007년도에 대선이 아주 평이하게 적용되면서 역사상 가장 큰 편차로 이겼는데 그래서 누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BBK 관련된 공격이 간헐적으로 후보 시절에 선거운동 시절에 있었습니다만 그 BBK와 관련된 공격이 있으면 꼭 홍대 앞에 홍대 그 뭐죠? 하여간 그 춤춘 하도 그런 데안 가서 하여간 뭐 이제 홍대에 무슨 뭐 있잖아요. 뭐 뮤지컬 음악 틀고 뭐 하여간 노는데 애들도 노는 데 가서 같이 무대 올라가서 춤을 춥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이 혐의랑 관계없어. 내가 이 혐의랑 BBK랑 아무런 관계없어를 말로 하게 되면 그 말이 시비가 되니까 사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여유있게 캠페인을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전부터 주제 뽑고 사람 녹조 만들고 해외에다가 30조 쏟아붓고 첫 100일 동안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지율도 최악이었다. 그러니까 첫 100일을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하면
그런 이제 비극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 안 된 정부, 비밀 사설 정부를 갖다가 운영한 결과는 지금 다수의 국민이 하야를 해라 하고 탄핵을 해야 한다. 이건 단계적 권력 이양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임을 할 경우 혹은 탄핵이 될 경우 그건 이제 권리가 되는 거죠. 대통령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권리가 되면 권리 되거나 사고 상태인 경우는 권한 대행을 갖다가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없어진 거죠.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이 없어지거나 사임을 하거나 뭐 11억 같이 서거를 하거나 그래서 권한 대행을 임명하고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60일 이내에 치르는 선거는 보궐선거, 우리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랑 다르게 5년 임기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은 1년 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5년 임기에 새로운 선거를,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이고 그날 밤 당선이 확정된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첫 100일의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인수위라고 하는 단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대통령실에 우선 자기 수행 부속실 비서관하고 이제 신원조회도 아직 못 마쳤으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신원조회, 동호실 신원조회 거치려면 한 달이 걸리는데 우선 민정비서들이라도 우선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민정비서를 데리고 들어가야지만 청와대 다른 비서관들이랄지 국무총리랄지 국무위원들이 갖다가 이제 스크린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 전개를 보면. 근데 왜 우리 헌법에서는 그러면 60일 이내에 권리에 의한 선거를 치르게 했을까? 그건 빠른 시기에 국정의 혼란을 막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사임을 할 경우는 하여간 이 대통령 선거를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선거는 보통 임기 끝에 마지막 수요일로 합니다. 수요일날 해야지만 기권이 적으니까 놀러가지 않고. 그래서 선거 공고라고 쭉 합쳐서 보면 실제로 24일 전에 후보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시간은 한 달 정도인 거죠. 각 정당이. 한 TV 토론 2번 정도 하고 여론조사 같은 걸 해서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후보 날리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격변하고 혼란스러운 정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보 검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탄핵으로 가게 되면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180일을 갖다가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240일 정도의 국정 공백이 생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마셔야 할 게 이건 헌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헌정 중단은 아닙니다. 국정 공백일 수는 있겠죠. 대통령의 리더십이 없어졌기 때문에. 왜 헌정 중단이 아니냐면 헌법에 이런 수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탄핵이라든지 이런 수단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탄핵을 통해서 국정 공백 상태가 생길 경우는 그래서 60일 이내에 권리에 의한 선거를 갖다 치르게 함으로써 그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절차까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축구 경기에서 사람이 퇴장에 따라서 경기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중들이 난입되면 경기가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면 헌정이 중단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임이나 퇴진이나 탄핵이나 이런 것은 헌정의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 이제 헌정 중단이라는 말을 갖다가 한쪽에서 강요를 하게 되면 다른 쪽이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갖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임을 하거나 사임을 할 경우는 이제 이렇게 60일 내에 선거를 치르는데 이 60일 내에 선거를 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가측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리스크를 주는 것이 아니냐. 미국에서도 저렇게 큰 대공황이나 금융위기 때문에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해갖고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IMF도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리더십으로 극복했다고 했지만 결국 신과 유지에 완전히 포섭됨으로써
이런 비극이 시작됐는데, 야, 60일 동안 선거를 치러고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검증을 해갖고, 이건 미래에 대한 더 큰 혼란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반대편의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의 이런 국정의 혼란상을 비밀 임시정부가 운영돼서 법적 정통성을 결여한 대통령이 이걸 14개월 끌고 가는 건 더 큰 혼란이다. 헌법에 그래서 그런 혼란을 갖다가 단축시키기 위해서 탄핵이든 사형이든 그래서 권리에 의한 61만 선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제 맨 밑에 있는 건 제가 주로 쭉 벌써 한 2주 됐죠. 2주 전부터 얘기를 하고, 대체로 정치권에서는 뭐 저런 얘기들이 이제 동조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중적으로 이제 인기는 없어요. 자꾸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한편에서는 우리가 국가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책임성과 안정성을 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2주 전에 맨 처음에 제가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고 거국 내각을 만들자 하는 얘기 처음 얘기를 했죠. 그때 저는 전제가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리를 쭉 발전시켜와서 권한대행 성격의 거국 내각 총리를 임명하고,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임명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헌법의 기본 정신을 갖다 위배한 범죄를 갖다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의자 신분과 다를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심신이, 제가 자꾸 TV 통해서 심신삼신이라고 하니까 끝나고 나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심신삼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얘기냐고, 그냥 심신이 지배됐다가 좀 혼이 나가는 그런 정도겠죠. 심신삼신은 무슨 법률적 용어도 아닌데다가 그 정신병 상태라는 얘기는 다른 의미 없다고, 그래서 그런가 그 편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이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고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사고라고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 있지 않느냐. 사고는 그냥 밤에 뇌쇼크가 와서 식물인간이 된 경우도 사고잖아요. 그럼 그 경우는 본인이 죽지는 않았어요. 사임을 안 했어요. 사임 대상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있지만 권한대행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권한은 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했냐면 고건총리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서거나 사임의 경우는 대통령은 없어지고 권한대행만 있는 거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관리실장으로서의 어떤 그 대통령과 실제로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이 둘이 이제 같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14개월간 권한대행 성격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하니까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다음 두 번째는 항상적으로 이중 권력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상 그 구체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국 내각의 총리는 자기가 상황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면 언제든지 갈등이 생기고 헌법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년 대통령 선거를 만약에 12월 달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현 정부 심판이 아니라 거국 내각 심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비판에 또 저도 제가 논리를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시적 과도 내각으로 하자. 한시적 과도 내각으로 하게 되면 그 한시적 과도 내각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사임이 전제되는 것이겠죠.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새로운 총리가, 권한대행 성격의 새로운 총리가 한 3가지 정도는 하겠다. 뭐 누구는 지금 거국 내각 총리가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래야 한다, 무슨 얘기 교과서를 갖다가 국정교과서를 폐지해야 한다, 사드를 뭐 백지화해야 한다 이러는데,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 완전 국가가 이념 전쟁에 빠져갖고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국 내각 총리는 딱 3가지만 하자. 성역업무 수사. 우선 거국 내각 총리가 야권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되게 되면 백그라운드가 없어지잖아요. 기존의 백그라운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검사들이 금방 권력의 흐름을 알고
성역 없는 수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건요, 정권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서 새로 시작할 때 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 개혁하려다가 안 되잖아요. 그 강구한 저항에, 왜냐하면 또 권력도 검찰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정권 초반에 어떤 공직기관을 바로 잡고 권력을 갖다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검찰도 필요로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가면 검찰 개혁이 항상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검찰에 대한 비난이 가장 고조되어 있을 때 법무부 총리가 좋다. 성역 없는 수사하고 검찰 개혁, 그다음 선거 관리 하겠다. 세 가지. 딱 6개월만 하자. 대통령 당시는 그냥 MBN 자연인처럼 청와대에서 자연인이 살고서 잊혀져라. 잊혀지고 적절한 시기에 이 정권한테 이양한 순서를 가져 선거를 할 수 있게. 각 당은 그걸 거역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각 당은 오늘 날짜부터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정선 절차를 시작해라. 그래서 연설 시작하고 뭐 순회 투표하기 시작하면 그걸 갑자기 대통령이 6개월 후에 난 4개월 후에 무슨 일이야 나 다시 하고 싶다 이러니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거국내각을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밖에서는 저 민병우 또 이상한 얘기 한다고 했는데 저는 거국내각이라고 하는 거는 하야의 광장 세력들이 얘기하는 하야의 제도적 표현입니다. 제도권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법적 탄핵이 아닌 정치적 탄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제일 좋지만 이렇게 안 될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가야 생각해서 이런 절차를 얘기하는데 그 대통령이 수용하지 못해? 그 방법이 없는 거죠. 하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마라고 할 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책임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는 얘기도 하면서 책임성과 안정성까지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이제 추후에 토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 누구나 다 관심이 있고 오늘 12일은 광화문에서 데이트하자가 뭐 누구나 하는 얘기라고 제가 두 달 전에 대통령 후보들에게 드리는 편지라는 걸 썼는데 굉장히 반응이 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갖고 고민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두 달 전에 격차 해소와 경제 교실이라는 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전국대 김낙준 교수, 뭐 이번 달에는 연대 김호기 교수도 강사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딱 보면 정말 절망을 느끼겠더라고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을 법한 이제 좌파 교수들이런가 개혁적 성향의 교수를 갖다 이제 순차적으로 불러서 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참 답답한 거 자연한테 대통령 되겠다고 준비한 지 10년이 넘었을 텐데 인제 가서 수강을 하면 어떡하냐. 이제 자기가 강의를 국민들 상대로 내가 이런 비전이 있다고 해서 강의를 해도 심통치 않은 마당에 지금 인제 와서 수강하겠다고 프로그램 짜고 사람들 보고 와서 같이 듣자면 정말 나라의 비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이 기간 5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당신들은 그런 준비가 되겠느냐. 대통령이 되려는 노력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저 사람이 성공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지 갖다가 계속 묻겠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비전, 뭐 정말 심각한 문제. 2, 3년 내에 결국 북한 핵은 그 실전 무기로서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사드를 배치하냐 안 배치하냐의 문제를 갖고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나는 참 답답한 얘기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장에서는 사드 반대 배치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드 반대한다. 근데 막상 대통령 후보가 배치 반대를 얘기하고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을 만나서 난 사드 배치 반대하니 도로 이걸 가져가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래요. 우리는 6.25 때 37,000명을 당신네 나라에 가서 들었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사드 배치하는 거는 당신들 국민 보호하고 주한미군 기지에 떨어진 북한 핵 때문에 배치하는 건데 주한미군이 왜 그랬습니까?
당신들 그 보호하기 위해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필요 없어요? 나가라고? 그럼 주한민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얘기 자체가. 그렇게 그것에 대한 찬성 반대로만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패키지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북미 평화협정이랄지, 북교 정상화랄지, 뭐 이런,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북한을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 해법을 갖고 있어야지, 순간순간 뭐 전술핵을 어떻게 재배치하자, 뭐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자, 뭐 이건 즉흥적인 얘기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대권 후보들 같아서 나온 얘기들은 다 사드에 대해서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래서 전술핵 배치하자, 이런 즉흥적인 얘기들만 나오니까 정말 답답한 겁니다. 남경필 도지사라는 사람이 모병제를 얘기하더라고요.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저 참 그 답답해요. 제가 모병제 갖고 뭐 남경필 도지사가 얘기하는 거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저 먹으라고 준 거였구나. 나는 샌드위치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근데 지금 북한군이 뭐 200만 명인가 300만 명 되잖아요. 이제 한국군이 4, 50만 됐는데, 이게 지금 인구 절벽이 계속되는 상황하에서 이제 뭐 필연적으로 우리가 30년 이내에 우리나라 농촌이 거의 다 없어지거든요. 90%의 농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하루에 몇 시간 가동을 안 해요. 왜냐면 이제 금세기 내에 일본 인구 1억 3천에서 이제 8천만까지 줄 텐데, 지금 우리가 고령화가 시작됐고, 근데 이제 아파트에 그 빈집도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는 집이 많겠지만 관리를 잘 못 내니까, 아파트를 이제 엘리베이터에 갖다 이제 부분 단절을 한단 말이에요. 부분 단절만 하는데, 저기도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 얘기 좀 더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래서 군인수가 줄어드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모병제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정의에 반한다 그랬거든요. 모병제는. 저거 가난한 집에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정의론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지금 모병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그 정의에 반한다 내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가난한 집 아이들한테는 가장 최고의 좋은 일자리일 수 있어요. 그 모병제로 군대 갔다 오면 뭐 연금 혜택도 나오고 또 대학교도 보내주고, 가난한 집 사람들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자기 어떤 도약의 기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의의 문제로 접근하면 그것도 아마 꼭 올바른 얘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병제를 하게 되면 이 현재 군인 숫자가 줄어들고 뭐 그다음에 이제 군의 어떤 무기체계가 바뀌고 그러니까 30만 명도 충분히 쌓을 수 있다. 미국의 군인이 40만 명인데 전 세계에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이 200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200만 명하고 30만 명, 20만 명의 싸움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음 두 번째는 모병제 활동에서 돈도 별로 안 들 거다. 왜냐하면 이제 60만 대군 운영하다가 2, 30만 하면 곧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월급 대차대조표를 보면 돈도 별로 안 들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모병제가 되면 카투사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 일반 결혼하지 않은 군인들도 2인 일시를 줍니다. 2인 일시를. 결혼한 군인들은 당연히 아파트를 줘야죠. 그 주거복지 비용이 상당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면 우리나라 인구 추이랄지 뭐 등등을 다 봐갖고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군인연금은 튼튼해질 수 있어요. 거꾸로. 왜냐면 가입자가 많아지니까. 제가 국회 정무인데 우리나라 경제인문사회연구소 20몇 개가 우리 이제 산하기관인데, 제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그 연구소별로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그 합동 연구가 있는가 봤더니 2개 갖다 있고, 진짜 큰 연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어떻게 바뀔 건지, 학교 수가 줄어들면
학교 수가 줄어든 것도 학교 개혁에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자기 주도 학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미 학생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들 경우, 교육의 어떤 그 구성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예측을 갖다 내놓는다든지. 혹은 농촌은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가. 농촌이 다 없어지는데, 그럼 농촌은 이제 중국의 인구의 13억 중에 한 5천만 명만 고급 식탁을 갖다 사용한다고 해도 유기농이라든지 그런 것만 제대로 그것만 맞춰갖고 생산하는 수출하겠다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서 돈을 벌 수 있게끔 6차 산업으로서의 어떤 IT와 결합된 뭐 그런 것이 농촌하고 농촌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될 거랄지 뭐 이런 예측 합동연구가 없어서 참 정확한이다 그냥 어떻게 30년을 갖다 바라보는 연구가 없느냐. 키스트의 어떤 교수님이 300억을 내가지고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나라 3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해봐라. 그래서 작년에 대한민국 30년 미래 보고서인데 1판이 나갔어요. 1판이 나가고 그걸 갖다 국회에서 계속 풀고 KT 드림센터에서 또 관심 있는 사람들 토론해갖고 매년 수정 진급하는 거예요. 주방기구 한생에서 이번에 그 돈어가 5천억을 나왔죠.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싱크탱크를 만들어볼까. 그런 건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둘째,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할 비전을 제시해달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미가 복지병 때문에 망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남미는 상위 5%의 아이들이 손자들이 상위 5%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0%의 아이들이 은수저의 아이들이 은수저가 되는 거예요. 수저의 아이들이 수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통합도 안 되고 신분 상승의 기회도 없고 일할 비전이 없는 거죠. 지금 실제로 우리가 그래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 몇 년 동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면서 사람들은 그 자주 한숨 사회 통합이 안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금, 소득, 세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는 사람이 근로소득세 내고 뭐 이것도 세금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뒤에서 한번 저출산 고령화를 갖다 먼저 하겠습니다. 151조 쏟아붓고도 작년 12월달에 제3차 저출산 고령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고전 대책과의 차이는 뭐냐면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출산율은 더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거에 관해서도 통계가 제대로 예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 가지 경험을 놓고 왜 결혼을 안 하는 것부터 왜 아이를 안 낳는가 무엇이 원인인가에 대해서 좋은 보고서를 낸 거 제가 봤는데 우리도 그 일에 제대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만 정말 사회적 합의를 하자. 제가 현대랑 삼성 사람 만나잖아요.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삼성 핸드폰 아이들 울음소리가 사라지면 삼성 핸드폰 팔리지 않는데 현대자동차 살 사람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 정말 당신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한 어떤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 10년간만 출산율이 한 1.5든 2.0이든 될 때까지 한시적 목적세를 갖다가 만들면 어떻게 되냐.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 소멸 방지를 위한 하는 목적세를 도입을 해서 그냥 찔끔찔끔 나눠서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데 좀 제대로 집중을 해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반면에 일반 국민들도 한 10,000원씩은 세금 내자. 지금 한 55%가 세금이 안 낼 텐데 면세점 이야기할 텐데 한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15,000원이든 세금을 내자. 왜 내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극모기했던 국민이 아니냐. 태안반도 가서 100만 명이 기름 닦고 자원봉사했던 국민이 아니냐. 근데 지금은 IMF 때 근무했던 국민들은 재벌이 나를 먹여 살렸고 나의 아들, 딸한테 일자리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 재벌의 성공이 정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재벌이 망하면 재벌은 나의 일자리 뺏는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네 재래시장, 골목시장,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경우, 뭐 빵집, 뭐 대부분이 과거와 달라요. 근데 다시 그러니까 우리 국민 일반 국민도 정말 국가가 소멸하려고 하니까 1인당 만 원에도 만 원씩은 내고 그래서 그럼 1년에 한 3, 4조 추가로 들어오고 재벌들도 그 한시적 저렇게 목적세를 내갖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면 출산이라는 게 사회적 분위기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요. 꼭 정치적 여유가 있어서 정치적 여유가 있으면 더 낫고 그게 딱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회 문화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발연대에 가장 많은 표 포스터를 만들었던 사람이 TV에 나와서 자기가 진짜 자기가 죽고 싶을 정도로 미운 부모가 둘만 나와 잘 기르자. 그 자기 만들게 너무 자기가 믿고 싫다고. 사실 우리 때 셋만 나와도 막 원신, 양아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을 낳는다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게 모든 국민이 만 원씩을 내고 하이시정 목적으로 재벌도 좋다. 때가 우리 회사가 유지되려면 애 낳게 해야지. 이렇게 될 경우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바꿀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디다 그러면 쓸래? 저는 그러면 맨 처음에 저기 임대주택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 좋은 임대주택. 양질의 임대주택인데 한 반값 정도. 이거를 한 몇백만 원도 짓자. 몇백만 원 짓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공어린이집 이거 공급하자. 이게 아까 말했던 케인즈 뉴딜 같은 거예요. 일자리 생기죠. 경기 지금 뭐 도로에다가 쏟는 것보다 이 저 반값 공공임대 아파트를 갖다가 대량으로 짓는 것이 저는 훨씬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투자 효과가 훨씬 크다고 봐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돈의 근거를 만들자라는 것이죠. 그거는 실제로 전월세 기간 갱신 기간 연장이랄지 뭐 상한제랄지 보다 정책적으로 훨씬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을 때 주택을 가지는 사람이 50에서 55%입니다. 그 이상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집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요. 55% 밑에 있는 그 55%가 안 되는 그 다음 집단들이. 근데 하위 20%, 30%는 집을 가질 생각을 포기해요. 집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다가 하위 20에서 22, 30%의 양질의 공공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수요가 일로 몰리니까 해결이 되버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처럼 거래 활성화의 부동산 정책보다는 이런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하여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 후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제시를 하자는 거죠. 뭐 다 잘 아실 테니까 제가 2000년대 워싱턴 특파원 때 그 노동부 차관이 이제 한 얘기를 굉장히 깊게 인상 깊게 들었는데 5000년 전에 직업의 종류가 한 500개 됐다는 거예요. 왕, 귀족, 무사, 어부, 금은, 세공 뭐 이랬겠죠. 근데 산업혁명 전에 그러니까 산업혁명 직전에 직업의 종류가 수천 년 지났지만 한 2배 이상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50년 전에 직업의 종류가 10만 개, 7만 개인가? 7만 개고 지금 직업의 종류가 50만 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팽창하고 다양해지는 사회에서는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죽기 전에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군을 5번 이상 바꾸면서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실제로 25년 전에 우리 핸드폰에 관련된 직업 하나도 없었거든요. 인터넷에 관련된 직업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배우지 않았던 직업을 선택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직업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것은 무엇이냐? 딱 2가지다. 하나는 상상력과 창의력이고, 왜? 어제 학교에서 배운 것은 오늘은 낡은 것이 되고, 어제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스인가? 거기도 자기가 생각했던 우주 창조의 법칙이 지금 틀렸다고 다시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주자.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자. 첫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증에 걸리겠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니까 거치, 담대함, 위기를 갖다. 그걸 참 좋은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정반대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3년 전에 인공지능에 있어서 브레이크스루에 해당하는 발견이 있었다는 거죠. 뇌가 어떻게 이 패턴, 반응하는 패턴을 이해했다는 거죠. 고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 김영문 선생하고 저하고 고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사용했을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서로 이해를 어떻게 가능하냐, 왜 이게 전달이 되냐, 그 패턴을 파악이 되면서 지금 알파고를 했죠. 그래서 현존한 직업의 50% 이상의 향후 30년 내에 없어질 거다. 아까는 10년 전에는 이렇게 폭발해서 더 많이 생길 것 같았는데 현존하는 직업의 50%가 사라진다고 하니,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야. 세계적인 지금 디지털 회사, IT 회사, AI 회사가 몇 명이 만들어서 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99%대 1%의 사회라고 했잖아요. 금융위기 때. 지금 99.9999%대 0.001%의 사회가 조만간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회사가 무한 고용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파괴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나눠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이 시기에 가장 유망한 직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계가 할 수 없는 거. 그런 게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레이 칼라 했는데, 블랙 칼라, 친구님, 스님. 사람들이 상담하다 많이 올 수밖에 없다. 격까지도 가니까 그 정도 하면 넘어갑시다. 다섯 번째 정치개혁인데, 결국 리더십의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그래요. 당신이 대통령 되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겠어? 제가 지난 5일날 광화문에 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구호 외치는 것도 듣고, 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데 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면 누가 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제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다 가능하겠죠. 다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제도가 세상을 바꾸는 측면도 있죠. 그럼 국회 선진화법 된 다음에 독립국회는 없어졌잖아요. 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바로 자기가 선거법, 피선거법 다 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니까 제도가 사람을 바꾸는 측면도 있겠죠. 또 사람이 뛰어난 리더십의 사람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5년 단임제와 오르와 날씨기 전에 윈너 테이크스 성자 독식법 치기 전에 죽기 아니고 사기로 권력을 잡는데 1년, 2년 정말 진흙탕에서 싸우고 준비 안 된 채 시작을 해서 6개월 지나면 허니문 끝나고 중간 선거도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에 이런 데는 엄지 정력을 쏟아붓고 요 구조를 갖고는 정치적으로 사회적 타협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 선진화법은요, 돈을 국회 막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당의 3분의 2 의석을 가지면 모든 걸 할 수가 있지만 3분의 2 의석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국회 선진화법. 진보가 정권을 잡아도 왼쪽으로 10m, 보수가 정권을 잡아도 오른쪽으로 10m 이동할 수 있는 법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왜냐하면 3분의 2 동의 받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3분의 2 동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복지 관련된 법안이든 저쪽이 생각하는 규제 완화에 관련된 법안이든 사회를 단 1m도 이동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선거제도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다양한 계층의 이해 문제를 잘 못하잖아요. 소선거구제가 과다 비례시키는 측면이 있잖아요. 특정 정도는요. 그래서 이런 정치개혁을 한묶음, 헌법이랄지 국회법이랄지 선거법을 갖다 한묶음으로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이 있지 않아서는 앞에 말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만 보장하게 써놓은 것 같아서 제가 뭐 설명 안 할게요. 그거 하나만 하는데 사실 제가 말한 거에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들이라서 정권에 대한 개혁 필요감이라고 하는 반드시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약간 리더십 문제인데 결국 아까 말했던 그런 4대 과제 정도를 갖다가 자기가 실현하려면은 그런 정치 개혁을 통해서 개혁 지지 세력을 최대화, 정치는 지지 세력을 최대화하고 반대 세력을 최소화하는 예술입니다. 그 사회주의식으로 표현하면 통전선 전술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maximizing friends, minimizing enemy, maximizing number of friends, minimizing number of enemy 그런 건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어떤 비전이랄지 리더십 같은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참 바로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을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이익 집단과의 충돌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회적 대타협이나 리더십 이런 거 너무 이렇게 교과서 같은 얘기라 현장 같은 얘기라 제가 뭐 이런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100일 동안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첫 100일이 보통 1년을 기초로 한다고 하고요. 그 1년이 실패하면 5년이 실패한다. 박근혜 대통령 첫 1년 동안 내용을 몰라서 창조경제인지 뭔지 내용을 몰라서 이따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정도로 얘기를 갖다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적으로 한다면 사임이겠죠. 하야라고 자꾸 하는 거는 조선시대 표현인데 대통령이 여왕이라서 현재 용어를 잘 모를까봐 여러분들 자꾸 하야라고 하는 경향이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 시점에 11분 하신 분 중에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사임 무슨 뜻이었죠? 탄핵 있는 줄 몰랐어서 탄핵한 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그 사임 조기 대선에 의해서 그 단계적으로 권력 이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다. 두 분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 분 있습니다. 뭐 아까 무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그러니까 사임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그 마지막 안이랑 두 개를 그냥 절충하면 사임을 하되 사임 선포 나는 더 이상 권한 행사를 하겠다. 사임은 3개월 뒤에 사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겠다. 난 지금 뭐 바이올로 선포했고 3개월 뒤에 선포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헌법상 문제는 안 생기고 다음 일렉션까지 저희 준비 기간이 3개월 더 생기잖아요. 그런 거 왜냐면 국민의 감정대도 충족시키려면 사임을 선포하되 이거 오피셜들이 헌법에 적용할 때는 3개월 90일 100일 뒤에 적용해달라. 그건 충분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곧 6개월이나 몇 년 안 살아요. 근데 사임이랑 워딩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그거는 사실은 이거 제가 한 대략 한 6개월 정도 되지 않겠냐. 이제 여기에서는 거국내가 운영을 하는 건 대통령 사임과 같은 거국내가 운영을 하고 한 4개월 후에 사임을 하고 이런 거죠. 가령 즉 거국내가 총리관 출범을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자, 우리는 6개월만 한다. 대통령도 우리는 6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 치른다고 국민들이 선포를 하고 자기도 단계적 권력을 이용을 위해서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사임하는 걸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 조건이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그러면서 각 당에서 정치적으로 시작해서 거역 같은 그런 걸 만들려는 건데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이제 언제 앙샹 레짐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벌써 뭐 트럼프 리스크가 오는 등 한반도를 덮칠 거고 뭐 그다음에 또 북한이 한번 축구를 쏘지 않겠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도
정권이 교체되면 반드시 북한이 테스트를 합니다. 연평도를 때리든 어디를 때리든 그래갖고 이 정권의 배짱과 정책을 갖다가 보려고 해요. 그럼 뭐 미사일 실험하고 핵실험 같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해왔는데 적절한 시점에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절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 1월달에 대통령 취임 같은데 제가 볼 때 그 사이에 한번 핵실험을 하든 뭘 하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반응을 이 트럼프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트럼프가 우리를 물리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고 물리적 압박은 사실은 대화 제안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타격을 해서 완전히 그걸 다 해체시키겠다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경제 제재가 아닌 물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사실은 대화를 이끌는 것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서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때 이 상황을 누가 수습하는 내가 해야지 하고 나왔을 때 또 잘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상황을. 그쵸? 뭐 지난번에 무슨 뭐 판문점 지배 사건이니 뭐 이렇게 몇 가지 상황을 또 수습해갖고 하는 것처럼 돼갖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수시로 춤추고 이러는 거고 그러다 보면 표현적 이중 권력 상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아까 제가 권한대행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권한대행의 성격이 뭐냐가 또 참 애매해요. 네? 권한대행이면 확실히 권한대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가 생긴 거예요. 내치는 권한대행의 총리가 하고 외치는 대통령이 한다. 근데 세상에 외치하고 내치가 구분이 되냐 이거예요. FTA는 내치예요, 외치예요. 국제경제적인 경제가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가 따로 있어요. 성격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혼란이 생긴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분명하게 하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하고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고 여기다 내치든 외치든 다 주자. 계엄 선포권은 다 주자. 지금 내년에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뭐 대법관들, 대법원장들 내년에 줄줄이 대여섯 명 임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아니다. 내가 국무위원 추천권만 여기다 책임 총리한테 준다? 그건 아니다. 다 해야 한다. 그러지만 이제 논란이 복잡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항상 혼란이 생기고 이 혼란 정부, 이 혼란의 어떤 일상화가 결국은 다시 대통령을 부르는 소리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야로 사임을 몰고 가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이 지금 6개월 한시적 과도돼가 또 사임을 반드시 전제로 하고 선포하고 하게 하자. 그래야지만 얘기가 분명하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한두령 얘기한 것처럼 보통 그런 지금 그런 방법을 이해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이해 방식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첫 단추가 되게 잘못되어졌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실에서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런 그 단계적 이제 권력 이완으로 해서 이제 거분각으로 간다는 그런 계획 자체가 그 대통령 사임이라는 거는 지금 떨어지고 거국내가 운영이라는 거에 되게 포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임할 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거국내가 이제 국회 쪽으로 이제 돌리면서 거국내가 받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와서 지금 야권에서도 좀 이렇게 저기 입장이 좀 이상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 이제 좀 야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맨 처음에 그 의지를 잘못했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애초부터 저는 거국내각론을 맨 처음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시작할 때부터 얘기가 분명했어요. 전제 조건과 성격이 분명했어요. 대통령 권한 정지, 대통령 권한 대행 성격의 거국내각 총리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제 사람들마다 쓰니까 다 달라요. 이해도도 다 달라. 그러니까 막 새누리당도 자기들도 거국내각이라는데 새누리당이 얘기하면 거국내각은 야당이 추천하면 거국내각이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이해하는 거국내각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제청 요구권을 행사하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겠다는 게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국내각이에요.
근데 이걸 야당이 좀 맨 처음부터 깔끔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야당 생각 여러 가지 가져다 보니까 이제 뭐 거국내가 자체를 얘기하지 않는 야당 지도부가 있고 더민주 지도부가 아예 거국내가 얘기 자체를 안 꺼내고 지금까지 안 꺼내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낸 적은 없어요. 또 대통령 후보들은 또 저마다 또 다 거국내가 또 얘기 할 것 없이 다 얘기해요. 뭐 서로 얘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시적 보도내가 권한정지, 대통령의 권한정지, 그 권한 대행 성질의 거국내가 한시적 운영, 그 다음에 조기 대선 이런 거 갖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한 목소리 나갔으면 저쪽에서 왜냐면 이쪽에 얘기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자기들 식으로 해석해갖고 내가 너희들 얘기에 동의했다 이렇게 뒤집어씌우고 프레임 전쟁이 힘들었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뭐 오늘 야삼당 당대표가 만나서 지금 대통령의 제안은 이성후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실제로 어저께 정세균 의장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두세 번 의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되어 있는 그렇게 딱 대화가 진행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두세 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한 정도를 하는 겁니까? 이성부터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실질적인 내각을 통과하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반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의지가 본인이 의지가 없다는 거고 의지가 없다는 거는 분명히 나중에 가면 그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가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큰 혼선이 돼 국가적으로 혼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가 저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는 저 로드맵대로 되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로드맵대로 생각하면 좋은데 로드맵대로 안 되면 안 돼도 한편에서는 국민들이 볼 때 저 집단은 국가의 혼란의 1년 4개월을 방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고사되기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가적인 책임을 갖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래야지 수권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남은 변수는 이겁니다. 이제 공소장을 20일 후면 작성해서 기소를 할 겁니다. 공소장에 무엇이 기재되냐는 문제예요. 현재 최순실의 기재 내용은 뭐냐면 직권남용의 동조범이고 이건 나중에 필연적으로 얘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동조했냐 안 했냐는 문제인데 최순실 씨가 근데 이것이 안종범 수석의 직권에 해당되는 걸 남용한 거냐 아니냐 갖고 또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무죄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거고 형량도 크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기미수죠. 사기미수는 뭐냐면 K재단, 미르재단에 무슨 용역을 받으려고 해서 7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이행할 실력이 안 되는데 용역을 갖다가 따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미수, 그러니까 거의 강남 개모임 아줌마의 사기미수 사건 정도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국민적인 저항이 세지고 뭐 대통령도 특검 받겠다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20일 후에 대통령 공소장이 없죠. 안종범이나 등등의 공소장에 지금 포괄적 뇌물죄,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감사원장이 받은 거는 무조건 포괄적 뇌물죄입니다. 돈을 받은 거. 판례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대가로 주고받지 않아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겠다. 그래서 니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국민연금 투자해갖고 돕겠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부영건설의 세무조사를 감내해주겠다는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롯데에 대한 이 다각적인 수사를 갖다가 좀 완화해주겠다는 조건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나 감사원장이나 국무총리는 국정의 모든 부분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이 이제 판례입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도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서너 가지 나열을 했지만 이 부영이나 롯데나 이것에 관해서 그런 아까 말했던 의혹들이 입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판례는 포괄적 뇌물죄를 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아마 포괄적 뇌물죄를 대통령은 어차피 형사소출할 수가 없으니까 현직이니까
안종범한테 포괄적 뇌물죄의 종범. 그럼 종범은 교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사하는 사람 대통령 보는 거겠죠? 주범. 근데 이제 검찰이 또 빠져나갈 수는 있죠.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을 기재 안 할 수도 있어요. 수사 기록에만 남겨두고. 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머리에 쓸 텐데 그러면 엄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텐데 혹은 제3자에 대한 뇌물 공여 그 다음에 국가기밀누설, 외교기밀누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 문고리 3인방들의 국가기밀누설과 외교기밀누설 같은 것이 문고리 3인방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연설문은 국가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얘기는 초안 단계였다. 근데 그것도 아마 굉장히 나중에 법률 문항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호성 통화 내용 중에 보면 국무회의와 관련된 것들 지시받아갖고 이렇게 이해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뭐 녹음을 뭐 다른 내용들로 한 게 아니라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녹음을 해보고 받았어서 교정을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어쨌든 외교 기밀 누설, 군사 기밀 누설로 만약에 되고 그럼 군사 기밀과 외교 기밀 누설에 교사범이 있을 거고 아까 말했던 뇌물도 안종범 씨는 뇌물죄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교사범이 있을 텐데 안종범 씨는 뇌물죄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하고 본인의 뇌물을 갖다가 아까 대통령하고 다르게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아까 K재단, 미르재단이 이득을 보게 한 제3자 뇌물로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범법 사실이 기재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탄핵사유거든요. 바로. 그럼 탄핵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 탄핵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럼 국회가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탄핵을 하지 않게 탄핵을 해서 추진했는데 200명이 안 되면 법적으로 클리어되고 상황이 클리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 크게 흔들릴 때는 이 칼이 나를 향한 건지 상대방을 향한 건지 내가 선택한 무기가 나를 향해 찌르는 건지 상대방을 향해 찌르는 건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노무현 이런 사람들은 태풍형을 두려워하죠. 태풍 가서 노래하는 한해사는 대중의 바다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어느 날 페이스북에 그러면서 뭐 쓴 게 있어. 그런 얘기 썼는데 누가 그 박근혜 홍보물 홍보 카피하면 박근혜 대선 때 홍보 카피하려냐고 그래서 나는 하여간 그렇게 큰 싸움이 벌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판단하기도 어렵고 대중을 이래서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라는 것들이 이런 큰 싸움에서는 필요합니다. 많은 스피커들이 있어. 근데 스피커들이 막 떠들면 그냥 소음이 돼. 잘 안 들려. 근데 옛날에는 큰 판 싸움에서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런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들이 딱 나와서 한마디 하면 그거를 쫙 사람들의 여론이 직결되거나 전선이 쫙쫙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딱딱딱딱 새로운 분야를 만드는데 지금은 그런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국가적 리더십을 부재입니다. 이런 글만 쓰니까 욕만 드립다 놓고 나도 인기 발언 많이 할 수 있는데 다른 걸 왜 두려워하는가. 근데 제가 거부내각을 맨 처음에 얘기하고 근데 나중에 해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거부내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장의 하야의 요구의 제도권적 표현이다. 거부내각은 대통령 권한 전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 무패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법적 탄핵이 아니라 정치적 탄핵인 것이다. 그 설명을 내가 다 해줘야 되느냐. 왜냐면 이런 설명 그러니까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들이 있으면 그 옆에 설명해 주고 옆에서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들은 방향만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까지 하면은 분석가가 되잖아요. 평론가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 그러면 옆에서 이게 분석을 해서 상황을 착착착착 몰아가야 되는데 좀 그런 이런 국면에 오늘 강의 주제가 성공한 정부라서 제가 좀 약간 의아했는데 성공하는이 아니라 한이거든요. 성공한 정도 아니었어요? 네. 성공한 정도로 가는 게 완료형 성공한 정부죠. 이게 지금 이렇게 시국이 어려울 때는
이런 게 다 1년의 폭풍이 지나가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인 뭐 헌법 모델하고 선거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수세롭게 헤쳐나가서 종국에 가서 그 모델을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비전 제시가 좀 있었는데 요새 뉴스를 보거나 이제 SNS에서 얘기 나누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너무 새로운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벌개를 풀어나가고 얽힌 매듭을 푸는 데에 좀 더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1년 뒤, 2년 뒤, 5년 뒤에 결국에는 개헌도 하고 선거제도도 다 바꿔야 될 텐데 그 모델에 있어서 정말 성공한, 지금 완전 망친 정부지만 다음에 성공한 정부를 정말 우리가 탄생하고 또 완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기전 제시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뭐 5,000년 역사 얘기하셨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런 리더십 있는 지도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정치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의 그런 미래 지향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고 공부해 와서 그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떻게 정리가 되겠다 이거 그 모델 앞에서 전제되는 게 답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좀 이상향으로 생각하시거나 또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성공한 정부의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글쎄요. 아니 아까 이제 미국의 예두 가지를 들었는데 오바마 얘기하고 루즈벨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서 제가 아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개헌 얘기만 좀 할게요. 개헌. 제가 3달 전인가 반기문 안철수 분권형 개헌으로 단일화 가능성 이런 글을 써서 그게 이제 대선 예측하는 기사들이 되게 그게 나와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결국 반기문은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기문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친박의 무덤을 타서 입당문서 쓰는 순간 나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기문은 아마 입당문서를 안 쓰고 제3지대에서 머물면서 일정한 시간을 버틸 거다. 그러면서 이 세 개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고건 안철수 모델이었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 지구력이 없더라. 지구력이 없고 또 지지 세력이 없으면 국민들이 볼 때 이래갖고 맡길 수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지율 떨어질 텐데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10% 안팎의 지지율인데 이게 이제 더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숨어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둘의 입장에서는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연대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 분권형 개헌은 내년 11월에 전격적 후보 단일화 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우리가 2017년 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 갖다가 표결을 붙이겠다. 그래서 반기문은 내가 세계를 돌아다녀 봤더니 도대체 선진국은 정치가 이렇지 않더라. 선진국 수준하면 정치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각제를 가면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북한을 2년이나 3년 지나면 무기화가 될 텐데 내가 전 세계 유엔 총장하면서 친구들이 많으니 내가 대통령 하면서 외교 안보를 하고 안철수 의원 총리를 하자. 그래서 이제 2월 24일, 25일에 취임하자마자 개헌안을 발의해갖고 국회를 통과시켜서 6월달에 지방선거를 통과해갖고 한 2년 반짜리 국회의원 선거랑 맞춰갖고 2년 반짜리 좀 운영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그때 실시되는 거죠. 2년 6개월 후에 2년 3개월 후에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제일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또 필요해서 자기들이 다 인용해 놓기도 하고 나중에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를 반기문 안철수가 아니라 개헌 얘기를 꺼낸 거죠. 사실 그 개헌은 이제 근데 그 개헌은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개헌은 내년 4월에 개헌하는 거였습니다. 내년 4월에 분권형이 대통령제였을 거예요. 분권형 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되 이제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하는. 근데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은 게 물러나는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부속하는 개헌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첫째. 그래서 내년 4월 개헌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내년 4월에 개헌을 안 하면 12월 달에 개헌하는 방법이 있어요.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랑 동시에 개헌안을 붙이는 게 가능해요. 그 중간에 힘들어요. 왜 힘드냐?
5월 달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돼요. 경선이 시작됐는데 중간에 개헌해갖고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가 바뀌는 경선이 가능하겠어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개헌이 그 중간에 어떤 대통령 후보, 어떤 권한과 임기를 갖는 대통령 후보를 뽑냐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경선이 진행될 수 없잖아요. 경선 중간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12월 달에 하는 수밖에 없어요.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랑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그거를 그날 뽑는 대통령한테 적용한다? 국회의원 300명이 찬성해서 갔어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날 개헌안이 부결될지 가결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오늘 개헌안이 가결되면 가결된 개헌안에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이 되는 거고, 부결되면 현재 헌법이 된다, 이런 투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방법은 아까 뭐 반기문 안철수 연달아는 게 전제가 되든 안 되든 유일하게 개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대통령 후보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권의 대통령들 단축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헌이 되려면 리더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더십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한 5년이나 10년 좀 후를 바라보고 좀 얘기 좀 해보자. 2020년이면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가 같아져요. 그러니까 매 20년마다 임기가 이렇게 같이 시작됩니다. 매 20년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대통령도 개헌하자고 하면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제가 8월 초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어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8월 개헌절 거기다가 개헌안을 갖다 얘기를 해라. 그 대신 10년 후에 발효되는 개헌안을 얘기하자. 왜냐하면 개헌안이 논의되는 순간 블랙홀이 돼갖고 경제 문제가 뭐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10년 후에 발효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다음에 10년 후에 누가 대통령 나올지도 모르고 어느 정당에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시스템을 가면 좋겠냐에 대해서 정말 이해관계를 갖다가 다 제거하고 어깨에 힘빼고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대통령은 아버지는 헌법에 흑역사를 만들었지만 대통령은 87년 체제에 막을 내린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랬더니 할까?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개헌안까지도 포함시켜서 이거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 대통령이 개헌안까지 넣어서 당장 하자고 하면 대통령이 다 자기가 독상을 갖다가 받겠다는 얘기인데, 길을 열어주는 거, 헌법 개정의 길은 대통령이 열어주고 완성은 국회가 해줘야지, 국회가 표결해서 통과되지, 대통령이 어떤 개헌안을 갖다 넣는 게 되겠느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이 상황에 있어서도 단계적 권력 이양을 갖다가 제가 일관되게 자기 논문 갖고 얘기를 하지만 개헌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대통령이 되죠? 돼서 그 사람이 공약을 하고 대통령 되자마자 국회에서 개헌안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왜? 관심이 이동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선출된 대통령은 얼마나 또 지금 이 폭탄 돌리기, 뭐 구조조정이랄지, 뭐 지금 이거 다 이제 혼자 이걸 해야 되는데 심각한 상황에 부딪힐 텐데, 무슨 뭐 경제가 좋겠습니까? 더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집중에 바빠 죽겠다고 그러면 또 개헌은 천천히 하자고 할 거예요. 네? 그것도 임기만 돼서 또 안 해. 그러니까 영원히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차라리 좋다, 지금 하든지 못한다면 내년에 대통령 되는 사람이 대통령 되자마자 여러분 개헌안 논의하셔. 국회에서. 대신 10년 후에 발효하는 걸로 합시다. 나 딱 한 가지 제안. 이 얘기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 10년을 발효하게 되면 나는 경제에 집중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른 법안 다루면서 천천히 이렇게 개헌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길밖에 실수는 없다고 봐요. 개헌을 갖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정말 이게 사람들이 참 성격이 급해하고, 그래야 언제 개헌되겠냐고. 근데 오늘 하자고 하면 되나? 절대 안 되지.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면 길이 없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 얘기인데, 지금 우리 김영웅 선생님이 이제 친구한 그 성공적인 정도의 삶 같은 걸 제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개헌 같은 경우도 아까 그런 식으로 툭툭 털어주면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법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번 이런 관점에서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 여러분들도 일할 수 있게 이 국회법을 선진화법에 한계를 갖다가 해보자. 끊임없이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 길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전선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정치 있잖아요. 선제 국제 선제가 그래서 전선을 갖다 100% 분명히 하면 안 돼요. 우리 국회에서 법 내자면 어떤 사람은 완벽한 법을 내려고 해요. 좌파가 완전히 만족해 하는 법. 어떤 사람은 우파가 완전히 만족해 하는 법을 내보려고 해요. 그 법은 통과 안 해요. 그 법은 기사화는 될 수 있어요. 그 일시로 관심을 끌 수 있지만 통과는 안 돼요. 왜? 그렇잖아요. 지금 3분의 1을 갖고 있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시나요? 최태민 최순실 특별법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최태민 최순실 특별법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들겠다고 했더니 막 난리가 났어. 막 엄청나게 반응. 제가 다음 주에 승을 빌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승을 빌딩. 공사 옆에 있는 승을 빌딩이 승은 아들 이름이고 윤 딸 이름이 최순덕 씨. 그 사람이 그 최순실 씨가 한국에 31시간 없어졌잖아요. 그때 31시간 동안 뭘 했냐면 봉은사 지점에서 5억을 인출했어요. 그게 아마 변호사비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 변호사 출신 분들한테 야 변호사 정말 좋다. 뒷차 수금을 5억씩 받는 자기도 그 상상이 안 간다고 5억을 어떻게 차 수금을 주는 거야.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서울빌딩 앞에서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이 법안을 만들어갖고. 근데 이것도 하나 만드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전두환 특별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두환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죠, 그 당시에. 소급입법. 소급입법은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은 경우가 소급입법들을 하려고 하는데 소급입법도 안 되는 건데 전두환 추진법은 왜 소급? 전두환 추진법은 이거예요. 전두환이 이렇게 가져가는 거 비자금 뺏어가는 건 알아.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 적용했는데 추진하려고 돈이 없어. 29만 원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끝나가. 국민들은 열받아.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국회가 내놓은 게 전두환 특별법입니다. 공직자 등의 재산 몰수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만드는데 공직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부정축제를 한 것이 그 재산이 증식 변형된 경우도 몰수할 수 있다. 그것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도 그 제3자가 이것이 부정에 의한 것임을 알면서도 보유하고 있을 때 몰수할 수 있다. 그리고 추징 시효를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소급법적 소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소급법적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찰되는 것은 뭐냐면은 국헌을 몰라라는 행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뭡니까? 이 법이 아까 이 사기 미수로 되어 있잖아요. 직권남용. 근데 우리나라의 이 범죄 수익의 규제 및 몰수에 관한 법률은 그저께 제주도에 무슨 빌딩에서 성매매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빌딩을 몰수했잖아요. 성매매랄지 마약이랄지 테러랄지 몇 가지만 있어요. 직권남용은 몰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직권남용은 거래에서 생긴 재산을 몰수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몰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전두환 추진법이 얘를 살린 거야. 왜냐면 전두환 추진법이 얘를 살려서 이 국헌을 몰라놔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사설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근데 법률에 사설 임시정부, 사설 비밀정부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써서 그와 같은 유사한 행위를 갖다가 이제 범죄의 근거로 삼아갖고 이러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게 현재 K재단, 미래재단과 거기서 변형된 돈을 갖다 몰수할 수 있게 하고 프랑스는요 2013년도에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은 마약, 테러, 성매매, 돈 세탁 이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한테 네가 깨끗하게 돈을 축적해서 형사했으면 입증하지 못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되찾고 싶으면 자기 입증돼야 돼요. 몇 년도부터 소득세를 얼마 냈고 몇 년도 어떻게 했고 이것들을 누구한테 증여받고 누구 빌리고 입증해야 돼요.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한테 다 되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대법의 기본 체계와는 180도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근대법의 기본 체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근데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로 추정하고 가져가는 건데 이게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갔겠죠. 헌법재판소만 갔겠어요. 이유에까지 갔지. 근데 합헌으로
판단이 난 거예요. 내가 영남대학이라고 하는 교육재단을 통해서 이 축적이 됐다. 가령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주변 땅을 10분의 1에 사갖고 뭐 10배를 증식했다. 혹은 뭐 유경재단 돈을 갖다 횡령 배임 돈을 가져왔다. 근데 그거는 벌써 이미 한 차례 재판해갖고 최순실 씨가 이겼더라고요. 근데 이거 적어도 20몇 년, 30년 전 거를 다시 횡령 배임 이런 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재단이랄지 위경재단 같은 공공재단 등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하여 하는 혐의 그런 혐의를 통하여 그런 그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행위를 통하여 재산 갖다 형성한 경우에 본인이 소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압수한다 하는 프랑스법을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대부분 차명 계좌를 이용했고 조세피난처 12개 정도의 계좌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금융실명제법과 조세법에 의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죠. 금융실명제 차명 거래는 이제 그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명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 정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21년 만에 그 법을 고쳤는데 그동안 차명은 허용됐었습니다. 가명, 허명만 금지됐던 거죠. 근데 차명은 왜 허용되어 있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명 거래를 많이 해요. 산악회, 친목회 등등 그 차명이 수천만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차명을 규제하는 것이 쉽지가 만만치가 않아서 차명거래 실명으로만 거래한다고 되어 있지 차명거래 자체를 처벌하는 게 굉장히 않겠어요. 차명을 처벌하는 건 조세 회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만 처벌했던 거죠. 어쨌든 이 경우에도 그러한 목적 그러니까 이 사적 편취 공익재단이랄지 교육재단 등등 이런 것을 이용하여 사적 편취한 재산을 돈 세탁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갖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 주문해 주십시오. 이게 힘들어. 이거 막 교수들도 미국 같은 경우 아까 프랑스는 형법에 그렇게 했고요. 미국은 주로 민법에 기초하고 민법에 기초해서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는 최순실 사태가 개헌이 안 돼서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사건은 개헌하고는 솔직히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어쩌고 맞물려서 개헌이 잘 떠오르기는 이제 어떤 바다점은 있겠지만 최순실 사건이 솔직히 개인의 기본적으로 준법 정신이 제대로 안 됐었고 처음부터 그냥 게이트를 시키는 경찰관조차 이 사람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남을 보고를 하지 않았을 거고 기록을 남기면 범법 행위를 도토가 그걸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을 거고 운전하고 싶다 행정보조관도 내 자식을 먹여 살리고 내 아이 유학 보내려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고 장관 중 누구 하나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솔직히 개인적인 양심을 다 저버려서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것을 몇 명 있었지만 뭐 이제 언론의 역할이 필요했던 거 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실은 이게 뭐 제도나 어떤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덜 똑똑하고 덜 부지런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저기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브레인 트러스트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학자들이 정책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그럼 저희가 이제 제가 느끼는 괴리감은 그렇게 잘 만들어도 이 실제로 잘 적용이 될 것인가? 정책들을 잘 정교하게 짜더라도 실제로 이게 현실 사회나 현 사회에 적용될 때까지 이게 좀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네. 정책이 나열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실현 가능한 걸 같이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최저임금률 2020년까지 시간당 10,000원을 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관철시킬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거예요. 그걸 나열만 해갖고 리더십을 내가 저 사람들이 그런 걸 관철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하자, 좀 차등하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서울하고 지방만은 구분이 되지 않냐. 근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법 취지가 지역별 차등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법 취지가 최저 사회적 미니멈을 정하는 건데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역별 차등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동해안 쪽은 굉장히 경제가 이제 부흥되어 있는 거, 인랜드 쪽은 아직 경제가 바닥인데 동시에 수급을 거쳐서 5년 사이에 2배를 올렸습니다. 최저임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심하게 기업을 받을 거예요. 경쟁이 혁신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서 일자리를 그 대신 그 사람 도태되는 사람들한테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스웨덴 같은 경우는 중앙교섭에 의해서 고임금을 강제하잖아요. 그러고 소심한 기업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해갖고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한 상황을 강제받고 거기서 쫓겨난 노동자들은 2년 동안 재직시 한 80% 임금을 갖다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구조조정하는 것 갖다가 가능하게 하고 또 안전판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단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관철시켰으면 수단을. 우리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만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270만 명이에요.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이 270만 명. 근데 근로감독관이 방치하고 있어요. 그럼 만 원을 올리면 한 350만 명 가령 또 방치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근데 최저임금을 4년 동안 만 원까지 올려냈다고 한다면 3인 내지 5인 자영업자들이 나 죽겠어. 별로 한두 군데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정치는 지지세력이 최저하고 반대세력이 최저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지세력이 최저가 되기 전에 미래의 수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정치하다는 미래의 수익을 받을 사람들은 죽기 살기를 안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를 반대합니다. 트럼프, 마이클 무어가 예언을 했잖아요. 7월 25일 날. 근무한 대중이 결국 투표장에 가는데 결국 성남 백인들이 갈 거다. 그래서 이길 거다. 그러니까 어떤 개혁 조치에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저항을 하는데 그것을 인해서 혜택을 볼 사람은 그 혜택이 자기 구현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동맹세력화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런 어떤 공약을 내세울 때 어떤 정책을 내세웠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실현 가능하겠다는 모든 같이 제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청와대 정론을 지킨 사람이 왜 모든 사람의 사회에 자기 위치에 서서 자기의 어떤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혹은 공직자에게 주어진責任을 다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것이다. 검찰에 자기責任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럼 한 명의 청와대 경비하는 사람이 법률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의원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VIP 공항에 VIP룸 이용한다고 저는 VIP룸 이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공항 직원이 안내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공항 경비대에서 대충 하는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검색 대충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 자꾸 대충해서 넘기는데 넘길 때마다 아니 이 사람들 이러면 되나? 국회의원도 미친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국회의원만 그러나 무슨 법원장, 무슨 검사장들 다 이제 그런 장관도 그런 식으로 통과되어 있고 재벌 이렇게 다 통과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정말 비행기 테러 같은 거 생각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반드시 진짜 다 제대로 센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일 대통령이 2013년도에 물러났잖아요. 물러난 이유가 친구가 어디 지방에 갔는데 친구가 호텔방 90만 원 그날 자기 친구가 90만 원짜리 대신 계산해 줬다는 거예요. 그 의혹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자동차를 샀는데 5만 원짜리 장난감 자동차를 같이 해줬다는 거예요. 애한테 주는 손자한테 선물 주라고 5만 원. 거기다 90만 원에 5만 원. 그 다음에 부인이 자동차를 갖다가 리스할 때 0.1% 싸게 리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뭐 할 때 가상금리보다 1%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대통령이 물러가라고 했을 때 독일 대통령이 불을 지르게 된 게 뭐냐면 나는 내 친구한테 돈을 빌릴 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돈을 빌렸을 뿐이지 그게 무슨 50만 원, 그게 무슨 큰 대수냐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온 국민이 나와서 나갔어요. 근데 그래서 재판에 들으셨는데 2년 후에 무죄가 됐어요. 뇌물수수, 동일 뭐 이거 사실 그걸 뇌물이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90만 원을 5만 원짜리 자동차 장난감은 누가 뇌물을 보겠었는데 법과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나라가 그걸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성형외과 원장 해외 진출하는 거 갖고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접 나서서 한 성형외과 아시죠? 어저께 보도됐어요. 김영재 성형외과, 김영재 비전문의라고 하더라고, 김영재 의원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면 CJ 사장 보고 그만두라고 경제수석이 정하면서 이런 건 자기가 안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대통령님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법률적 문제 때문에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모두 다 자기 위치에서 다 긴장하고 경계하고 이랬을 거면 그런 일이 아닌 게 맞는 거죠. 제가 우리 여당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여당 의원을 했었습니다. 의원들한테. 그리고 지금이 야당 의원이지만 이번에 새누리당에 조금 근데 양심 있는 의원들은 자기 방송과 또 양심의 가치를 느끼더라고요. 근데 청와대 들어가면 이제 점차 한 6개월 지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 맞아 보이고 다 자기가 아는 거 같고 그러니까 거의 다 외소해지고 그 다음은 집권당 사람들은 청와대 지켜주는 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정권이 항상 망하더라고요. 실패하더라고요. 청와대는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부정상황시에서 한 2개 여론조사 가지고 매일 여론조사 돌립니다. 뭐가 어떻게 현안만 물어보고 그 숫자로만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세상을 보면서 얘기를 듣거든요. 평균적인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오히려 여당이 청와대의 제일 감시자가 돼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야당이 감시자가 야당 감시 역할을 하고 여당은 보호막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당이 제일 감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회, 정당은 정당, 청와대 경비는 경비, 모든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제 기능을 다하고 제 임무를 다했다고 하는 사람이 때까지 나온 거죠. 이제 9시까지 거의 다 되나요? 네? 네, 한림 국회하고 윤호빈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 이름입니다. 아니,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고, 궁금한 게, 정치인 중에 빅스피커나 빅커뮤니케이터가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나중에 국회에 들어가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하려고요. 그래서, 봤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 당 혹은 다른 당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부터 저희 학생들한테 좀 해주시고 싶은 조언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자 돌리면서 기자 돌리면서. 기자들. 제가 경자. 경자 밑에 기자 밑에 경자 밑에 홍자 밑에 동자. 민원철 의원이라고 해서. 근데 제가 빅 커뮤니케이터가 아니어서. 근데 미국에서는 둘 정도를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라고 하죠. 닉슨, 아니죠. 뭐지? 레이건하고 클린턴한테 빅스피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빅스피커들은 내가 볼 때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들은 이제 본능인 것 같아. 사람과 대화하는 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지는 않았대요. 근데 이광재 안희정이 이제 처음 그들 왔을 때 1년에 300번을 돌렸대요. 그때는 또 노동자 대파업이 일어나고 그랬대. 노동조합 결성되고 그랬는데 거기서 1년에 300번을 가서 강연하고 이걸 갖다 지지 연상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대중의 눈빛만 봐도 소통하는 기술을 갖다가 배운 거죠. 근데 그런 인스팅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발전한 것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정치적 본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 근육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포리티컬 머신이 있고 정치는 그게 본능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가령 힐러리 클린턴을 갖다가 포리티컬 머슬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저거는 권력욕에 미친 여자다. 그래서 트럼프도 무지하게 싫어하지만 힐러리도 비호감이 그러니까 역대
역대급 비호남의 대결이에요. 저 사람은 대통령 부인, 대통령과 다름없는 대통령 부인, 퍼스트레디도 했고 국무장관 했고 사원장관 했는데 또 남편이 대통령 했던 사람이 자기도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자기가 정치 폴리티컬 머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권력욕이라고 하죠. 권력의지. 좋은 말로 하면 권력의지. 나쁜 말로 하면 그 정치 기계 폴리티컬 머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있지 않아 갖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모셨던 사람들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달라졌다. 자기 스스로 달리했대요. 과거의 신문을 읽으면 방관적으로 읽었는데 이제 신문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수습할 수가 있을까? 이 사건은 지금 정부는 저렇게 수습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수습해야지? 하고 사람들 만나놓고 끝까지 토론하고 추궁하고 그럼 자기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 작은 어깨에 5천만 민족의 무슨 명언을 걸렸다고 주충국 주석 만나서 얘기했는데 진짜 그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관리가 달라집니다. 일상이 달라져요. 동네에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동네에 가서 막걸리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을 항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준비를 갖춰 나가는 거죠. 대부분의 정치인은요,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요. 자, 조선 해운 구조조정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참 미안한데 저 죄송한데 제가 이런 거 밝아, 정치는. 응? 이 개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무슨 이 탄핵 사건 어떻게 해야, 박정희 사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아니다. 저거 분명히 대우조선 문 닫게 해야 한다. 이사체제로 가야 한다. 근데 대우조선 문 닫게 하려면 두 가지 문제 생기잖아요. 하나는 대량 실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 인재 생기잖아요. 그러면 실은 대량 실업 상태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안전망치를 어떻게 갖고서 한다든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긴급 명령을 해서 어떻게 하자. 근데 그 대신 이건 이사체제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폭탄 돌리기 계속해서 내년에 망하냐, 후년에 망하냐, 내년에 망하고 후년을 두고, 어저께 발표한 건 내년에 망하고 후년은 또 옮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대통령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북한에 사드 배치 이렇게 터졌을 때 아까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었는데, 사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는 패키지 플랜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이 대안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죠. 평론가가 아니라 이게 길이고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다음 두 번째는 결국 언어예요. 정치인이 언어로 사람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언어 표정 다 있지만, 옷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옷으로 많이 소통하죠. 오늘은 밀리터리 룩을 입고 간다. 이거는 싸우자. 아니, 물론 그런 거 다 종합적인 표현 기법인데, 그냥 클린턴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조깅을 하고 딱 샤워실에 들어가는데 음악이 탁 나오는데 Don't stop thinking about tomorrow.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추게 하지 마라. 자기 대선 로고송이에요. 로고송이 한국 가서 딱 터지니까 이게 뭐야?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샤워를 마치고 들어가서 힐러리한테, 야, 너 여기서 로고송을 했어? 그랬더니 힐러리가 그래서 도라지를 연습해갖고 김영삼 대통령 답변했을 때 백악관 정치 국빈원도 차인지 많잖아서 그걸 했었다고 하는데, 클린턴이 이제 여러분들이 바보야, is stupid economy, is economy stupid 이런 문재인 경제가 바보야. 이제 그게 이 동선 행정에서 이제 레이건하고 저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부시가 별들의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이렇게 막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경쟁에서 이기는데, 그거 경쟁에서 이기려고 소련이 계속 퍼본 거 아닙니까, 돈을. 그래서 지정적자가 된 거 아니에요? 뭐 동서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의 어떤 전쟁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줄이겠습니다만, 동서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은 진짜 어마어마한 전쟁을 한 거죠. 그 우주에다가 먼저
로켓을 게 솔로이잖아요.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갖고 갔다 와서 그때 한 얘기가 거의 무신론이 아닙니까? 우주에 갔더니 신이 안 보이더라. 그래갖고 이제 저기 케네디가 향후 10년이내 달나라의 사람을 쏘아버립니다. 실제로 굉장히 케네디는 죽었지만 7년 만에 갔다 왔잖아요. 암스트롱이 갔다면서 달나라에 갔더니 신의 숨김이 있어요. 그건 엄청난 전쟁 같은 얘기죠. 그렇죠? 엄청 전쟁 같은 게 지옥 거 아니에요. 엄청 전쟁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스타워즈까지 왔는데 이 스타워즈에서 이제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동서냉전에서는 이겼지만 이제 좀 있으면 붕괴가 이제 92년도 선거 나왔을 때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막 이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동서냉전에서 이기는 거 갖고 자랑하니까 It's economic stupid. 그 하나로 상황의 본질을 주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표어가 Putting people first. 사람이 먼저다. 2007년,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 동서냉전이 문제가 아니라 스타워즈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이래서 상황의 본질을 규정해주는 언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그때 이제 뭐 그 사람들도 그런 면에서는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죠. 우리 역사에서.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